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무사 유해 1기 강의인데, 강의를 맡게 된 김원종 회계사예요. 제 이름 다 알죠? 예. 공인회계사 김원종이고요. 강의한 지는 2010년도 1월 6일 날 3.1회계 법인 퇴사하고 강의했으니까 한 15년 정도 강의했고요. 회계사하고 세무사, 재무회계 강의했으니까 15년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지장 없겠죠? 그래서 뭐 작년에도 합격한 학생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믿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OT 할게요. 길게는 안 할게요. 왜냐면 제가 조금 다른 강사님들과 다르게 쉬는 시간에 조금 일찍 오거나 아침에 조금 한 10분씩 일찍 와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쉬는 시간에 많은 말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 5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편이니까 그냥 OT는 간단하게 할게요. 첫 번째 과목 소개 잠깐만 드리면 일단 세무사 자 유예 1기고 정확하게는 여러분들한테 다 물어보진 않았는데 3차생도 있을 거고 유예생도 있을 텐데 아마 2차를 대비하시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 재무회계 강의입니다. 일단 이제 중요한 게 세무사 유예 1기 재무회계인데 우리 회계학 1부에서 60점 나오는 건 다 알죠? 60점 중에서 원래 강의를 할 때 두 가지를 다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출제 경향이 옛날에 제가 유해 1기 해커스에 처음 와서 이제 강의할 때는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고급회계는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는데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은 고급회계를 대비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작년부터 제가 강의할 때 조금 항상 학생들을 쉬는 시간에 만나면 제가 고급회계 준비하냐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 2년 동안의 경향이 고급회계가 12점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점수를 계산 안 해봤겠지만 저는 이제 점수를 계산하니까 그래서 전년도에도 지분법과 파생을 합치면 딱 12점이고요. 올해도 연결이 12점이에요. 그걸 봐서는 이 고급회계를 20% 출제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세무사 준비생임에도 불구하고 2차 때 고급회계는 죄송하지만 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 방법 설명드릴 때 고급회계 필수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지금 강의가 작년에는 22번 했거든요. 근데 보강을 좀 했어요. 2시간 정도 보강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23회로 잡아서 실강에서는 중급회계만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고급회계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세무사를 클릭하시고 경영 인강을 누르시면 거기 밑에 부분에 이미 고급회계 강의를 작년에 찍어놨는데 작년에 찍어놓은 강의와 올해 강의할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태까지 기출문제 제가 프린트도 거기다 다 올려놔서 풀어줬고요. 그리고 그걸로 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거 들으시면 돼요. 이미 강의를 해놨고요. 다른 강사님들이 고급회계 얼마씩 강의하는지는 제가 다 확인은 했었어요. 옛날에. 작년에 찍을 때 제가 몇 시간 강의했냐면 총 강의 시간은 17강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30분짜리 강의도 있고 20분짜리 강의도 있어가지고 17강이긴 해요. 그래서 주말에 나와서 찍었었는데, 그래서 시간은 한 16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좀 미리 들어놓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고급회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이런 말을 해요. 1회독하고 공부를 끝낼 거라고 생각하시면 하지 마세요. 그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올해도 실제로 고급회계를 다 틀리고 48점으로 붙은 학생이 있어요.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물론 고급회계를 6점에서 9점 받은 사람들이 더 합격한 사람들이 많긴 한데 그러니까 할 거면 여러분들이 3회독을 하셔야 돼. 그리고 처음 들으면 고급회계가 사실은 고급회계 내용이 중급회계 내용보다 쉽거든요. 근데 세무사 준비생들한테는 고급회계가 어렵게 느껴지죠. 왜? 여러분들이 재고자산 처음부터 쉬웠어요? 회계원리 들을 때부터?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재고자산과 유형자산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만 잘하거든, 여러분들은. 내가 유예 2기, 3기 채점해보면 거기에 평균은 높고요. 뒤에 중급회계 하는 다 쓰레기야. 점수가.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회독수가 다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고급회계도 가져가실 거면 3회독 하시고요.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한번 본다고 생각하고 그냥 빠르게 들으시고 한번 복습하시고 두 번째 한 번 더 들어야 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을 때도 안 되면 세 번을 들어야지 6점에서 9점이 나왔을 거예요. 12점 맞은 사람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3회독 권고 드리고 가져갈 거면 그래서 요거는 틈틈이 여러분들 들어놓으세요.
예, 이거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겠죠? 예, 여러분들 뭐 우리 학원 다 다녔던 사람들이니까. 자, 그래서 요것만 올해는 제가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 1기 끝난 다음에 이제 제가 유해 2기도 하는 거 알죠? 그래서 유해 2기와 유해 3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에 맞게 들으실 텐데 거의 다 뭐 우리 학원은 듣죠. 왜냐하면 우리 학원은 유해 2기와 3기가 매년마다 다른 학원과 다르게 문제를 새로 출제하고 출제 경향에 맞게 출제해서 작년에 유해 2기 고급 회계를 제외하고는 시험 문제 제 시험과 똑같았다는 것 느끼죠? 넌 느껴야 돼. 죄송은 한데 느껴야 돼. 거의 다 찍었거든요. 거의 똑같이 나왔어. 그리고 고급 회계 강의 들어보세요. 들으면 올해는 1순위가 연결이다. 제발 공식 2개만 외워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해 2기, 3기를 들으실 텐데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유해 1기 때 너무 여러분들 욕심내가지고 지엽적인 거 공부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지엽적인 거가 여태까지 세무사 시험이 2010년도부터 IFRS가 도입됐으니까 14번이 출제됐고 문제 1, 문제 2로 따져보면 28문제밖에 없잖아요. 여태까지 세무사 시험이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있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이 여태까지 놀랍게도 난이도가 계속 어려웠어. 세 문제가. 그리고 유형자산이 조금 이상한 문제가 하나 있었고 나머지들은 지엽적인 문제는 안 나와. 그러니까 지엽적인 걸 공부하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알겠죠? 아니, 제가 해주긴 해줘요. 저도 지엽적인 거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욕먹기 때문에. 그래서 유해 1기 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맞는 걸 맞는다 생각하시고 시험에 출제되면 여러분들이 점수 맞을 기본적인 능력을 쌓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해 2기 때는요 너무 쉬운 문제만 내면 또 안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유해 2기 때는 난이도가 조금 높게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유해 3기 때는 언제나 저는 실전 문제랑 거의 비슷한 난이도로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취사 선택에 맞게 그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유해 2기, 1기 하면서 제가 이제 시험 문제 유해 2기하고 유해 3기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제가 1, 2회씩 번갈아 가면서 내거든요. 그때 미리 문제 다 좋은 거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분들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좋은 문제 많이 만들게요. 올해는 잘 찍었는데 언제나 잘 찍을 수는 없어요. 제가 해커스 와가지고 4번 세무사 시험이 있었거든요. 유해 2, 3기를 했는데 3번은 정말로 똑같은 문제가 3번 다 나왔어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 번은 놓친 적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야. 다른 책에도 없는 거야 그런 거는. 알겠죠? 그게 이제 작년 문제. 작년 문제는 조금 이상한 문제들이 나왔었다. 올해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잠깐만 교재 소개 드릴게요. 자, 한 권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강의를 할 때 제가 좀 필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필기 부담이 많아가지고 해커스 올 때 예전 학원에서 저한테 들었던 사람들이 좀 요약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약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책이 너무 길어. 제목이. 그래서 해커스 IFRS. 해커스 IFRS.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 재무회계 선생님이 많아가지고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김원종이라고 돼 있고 요약서는 앞에 포인트라고 써놨고요. 지금 일단 실강에서는 중급회계로 강의할 거니까 요 중급회계 갔다가 강의를 할 거예요. 최근에 시험 그 기준이 개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저한테 들었던 사람들 위해서 개정은 안 했어요. 그래서 1판으로 들으시면 되고 사실은 1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게 1판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래 3판인데 세무사 강의를 객관식 강의를 할 때 고급회계를 보통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꺼워지거든. 고급회계 포인트까지 해놓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중급회계 1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요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요 강의 들을 때 해커스 IFRS 김원종 포인트 고급회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으로 들으셔야 될 거야. 그 다음에 문제집이 있습니다. 이건 요약서고 문제집은 해커스 세무사 IFRS 김원종 재무회계 연습이라는 책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올해 매년 이건 어쩔 수 없이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판으로 강의를 할 거고 사실 2판을 가지고 강의를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하도 좀 미리미리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거 8월 달에 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다 대비를 해가지고 개정을 했는데 제가 몇 문제 바꾼지를 정확하게는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 한 20문제 정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출제 경향에 맞게 조금 문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때는 요거 2개 가지고 강의를 드릴 거고 요거는 미리 찍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취사 선택에 맞게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2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문제집만 한 3권 푸는 거야. 계속 문제만 푸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론을 튼튼히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세법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이런 말 할 거야. 꼭 요약서가 더 중요하다. 왜? 똑같은 문제는 출제 안 됩니다. 이 문제랑 이 책에 있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약간씩 변형돼서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수수료가 있는 전환사채 문제, 이런 것들의 내용들은 이 포인트 책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 사실 유해생은 지금 시간 많아요. 3회독 이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소 3회독은 한다고 생각한다면 처음 공부하실 때는 요거 한 50%, 그래서 이론 요약서 좀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 연습 50%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이론 요약서 읽고 꼭 문제 푸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하나하나 조금씩 이제 뭔가 이론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치지 않으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 강의를 올해부터 제가 세무사 기본반하고 객관식반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으로 하고 있고, 저는 원래 이제 회계사 준비하는 강의를 해커스에서는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유해반만 제가 도움을 줬어요. 2차 강의 할 때. 그래서 제 객관식 강의를 들은 사람이 여기 한 명밖에 없네, 규영이밖에. 그래서 제 포인트 책에는 원래 밑줄이 다 쳐져 있어요. 제 객관식 강의를 들으면 이미 밑줄이 다 쳐져 있고, 거기에 2차 약술이 나올 것들도 다 체크를 해놓고 이미 다 체크가 돼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규영이밖에 없네, 지금. 한 명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2차 때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책에는 2차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단원은 전체 내용을 다 읽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단원들은 전체 내용을 다 읽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체크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빈 공간이니까 제가 2차에 필요한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읽어도 되는 단원들이 있어요. 체크를 좀 잘 하세요. 이거 다 읽지 말고 내가 필기해준 내용 포인트만 읽어라. 그럼 그것만 읽고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단원들은요, 되게 중요한 단원이 있어요. 그 단원들은 포인트를 다 읽었으면 하는 단원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강의할 때마다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출제 경향을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야. 똑같이는 안 나오겠지만 60점 중에서 중급회계 상위 한 20점이 나올 거고요. 중급회계 하가 한 28점 정도가 나올 거고, 고급회계가 12점이 나올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연속 그렇게 나오니까. 그게 이제 출제위원들한테 들어간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과거 출제와 좀 달라졌으니까. 그러면 중급회계 상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단원이 4단원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4단원은 포인트 책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고, 두 번째 공부할 때부터는 포인트 책 빨리 읽겠죠? 그러면 이론은 한 30%, 그 다음에 재무회계 연습을 한 70%로 해서 복습 시간 줄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회독 할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푸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90%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문제라 그래도 풀다 보면 실수를 하죠? 그래서 문제를 틀린 게 있다. 그럼 다시 그 부분만 포인트 책 읽어보면 그게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이후부터는 아마 유의 2기와 3기가 같이 병행이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럼 병행이 되면 여러분들 유의 2기와 3기에서 제가 낸 문제는 꼭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최소한. 작년에 유의 2기에서 다 나왔어요. 고급회계 제외하고. 제가 고급회계를 안 낸 이유는 다른 교수님이 고급회계를 냈기 때문이야. 그 교수님이 고급회계 연결 냈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출제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유의 2기, 3기 할 때 고급회계 다 낼 거예요. 주제별로. 알겠죠? 올해는 제가 확신이 들거든. 12점 나올 거라는 거. 그래서 15점으로 잘라가지고 4가지 주제 다 낼 거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 공부 방법인데, 공부 방법 하기 전에, 복습 방법부터 잠깐만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이 책을 이제 문제를, 오늘은 뭐 그렇게 많은 문제를 못 풀어줄 건데, 우리 책을 2가지로 제가 나눠놨어요. 어떤 문제를 만들어 놨냐면, 기본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마다 기본 문제가 뭐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게 있고, 고급 문제가 한 1번부터 3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실제로 고급 문제가 나온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 책에 있는 고급 문제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지엽적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지? 그래서 기본 문제랑 고급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제 2가지 형태로 좀 나눌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 세법학 못하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세무회계 못하는 사람 있죠. 그럼 그거의 실력을 높여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둘 다 제가
풀어준 문제만 잘 정리하시고 문제를 풀어도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 취사 선택에 맞게 최소한 요거는 복습을 해라. 이건 저의 부탁. 그 다음에 그래도 유예생인데 동차생보다는 점수가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동차생보다 점수가 높고 내가 작년에 재무회계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다. 그러면 기본 문제는 제가 풀어준 문제 아니라 전 문제 다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문제는 제가 다 안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풀어줍니다. 거의 50% 이상은 풀어줘요, 고급 문제도. 그래서 고급 문제는 제가 풀어준 문제 요렇게 푸는 거. 요게 이제 보통 권장하는 내용이고요. 작년에 저한테 들었던 사람 중에 합격한 학생들은 요거를 이제 한 3, 4회 똑 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권장하는 사항. 그 다음에 저는 정말 재무회계는 다 만점을 받았는데 세법학 2 38점으로 떨어졌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재무회계가 중요하긴 중요하니까 전 문제 그런 분들은 다 푸셔도 되고 요런 사람들을 제가 짐승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으면 이렇게 풀면 돼요. 이건 자기의 실력에 맞게 이제 푸시면 됩니다. 저는 최소한 요거는 복습했다고 가정하고 강의를 진행할 거고 최소한 요거는 제가 권장하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요걸 풀 때도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는 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재고자산 오늘 강의를 했어. 그래서 전 문제를 다 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을 전 문제 다 풀었어. 그리고 나서 한 달 뒤면 다 까먹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재고자산의 내용 중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점수를 획득하려면 그걸 반복해서 보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유예 1기 때 지금 시간표 힘들죠? 세법학 7시간씩 하고 이제 그 원가회계 시작하면 8시간 수업도 많고 그러면 어쨌든 내가 공부한 단원을 한번 본다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하시고 그러다가 세법학을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이 이제 있잖아요. 점심 먹고 한 30분이 남았어. 근데 갑자기 공부하고 싶은 거야. 그럼 재무회계 한 문제 풀고 내가 안 풀어준 문제. 나는 지금 금융자산을 나가는데 재고자산 한 문제 풀어보라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재고자산에 계속 느낌을 가져갈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시고 시간 남을 때마다 요 안 풀어준 문제를 푸시라고.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공부 방법이에요. 어쨌든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가르치지 않아서 미안하긴 한데 저한테 처음부터 들었으면은 재무회계 60점 맞는데 죄송한 얘기고 근데 어차피 갈아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결석은 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무사가 합격하는 거 사실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듣고 뭐 중간중간에 틈틈이 빠졌다가 다시 온라인으로 들어도 그래도 붙긴 붙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가 돼서도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석과 지각 안 했던 학생들이 나중에 나한테 찾아올 때 거래처가 300개라 그래요. 여러분들 저한테 교수님 힘드시죠? 밥 사줄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들이 성공하니까 결석과 지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할 때 예습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이제 복습을 하는데 여러분 유예반 정도 됐으면 그래도 기본적인 이론 중에서 아무리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라도 한 70% 이상은 정리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습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예습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시는데 복습을 하실 때 복습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4시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수업을 들은 다음에 바로 복습을 하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실력이 있고 합격할 학생들이라면 45분이면 복습 끝날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복습을 하는데 이걸 주말에 몰아서 한다. 그럼 내가 가르쳐준 내용을 다 까먹게 되죠? 그럼 복습 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나거나 1시간 반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는 효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공부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는 걸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유예 1기 하실 때 그래도 1회독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터넷으로 듣는 것보다 그래도 아침에 나와가지고 수업 어떻게라든 듣고 복습해갖고 최소 1회독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뿐만이 아니라 세법학, 세무회계, 원가회계, 재무회계 들으실 때 그냥 그날 복습하는 과정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여태까지 듣고 합격한 유예반 애들한테 물어보면 좀 주제가 쉬운 단어는 1시간 정도 복습 시간 걸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죠. 공부를 하다 보면 뭐 법인세도 어렵고 현금흐름표도 어렵고 그러면 한 2시간 정도면 복습이 끝날 거예요. 그럼 8시간 수업을 듣더라도 4시간 오후에 복습할 때 다른 과목과 같이 병행을 해서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는 별건 아닌데 그냥 계산기는 좀 지참해서 오세요. 사실 2차 강의에서 계산기로만 푸는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쉬운 문제가 출제는 안 되는데, 저한테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 한 5가지 주제들은 계산기로 푸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그때 저랑 같이 문제를 제가 회계처리나 뭔가 산식으로 풀어준 다음에 같이 계산기로 한번 풀어봅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그거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같이 풀어봐야지 시험장에서 그걸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개는 안 되는데 한 5가지 때문에 계산기 좀 지참해 오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복습을 하실 때 문제를 풀 때 2차 답안지에다 푸세요. 왜냐하면 이 책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럼 책이 너무 지저분해지면 여러분들 두 번째 2회독할 때 문제 풀기가 힘드니까 2차 답안지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는데, 문제를 푸실 때 2차 답안지로 문제를 푸시고, 제 부탁인데 채점을 좀 하시고, 아무도 안 하더라고 이거. 보관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채점을 한 다음에 보관한 다음에 거기다가 틀린 이유를 조금 적어놨으면 좋겠어.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재고자산 단원 같은 경우에 한 9문제 정도 풀어주거든요. 한 12문제 정도인가 13문제 정도 있는데, 그러면 그 8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잖아요. 그럼 풀어본 다음에 맞은 게 있고 틀린 게 있겠죠. 그럼 틀린 이유를 거기다가 채점을 해서 적어놓잖아요. 그런 다음에 2회독을 할 때 다른 2차 답안지에다 또 문제를 풀었어.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틀린 이유를 또 적어놓으시면 문제가 뭐냐면 이 틀린 이유랑 이 틀린 이유가 똑같아. 그래서 이거를 3번 정도 해야지 없어지거든요. 이 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는 게 세무사 시험 문제가 아니라고. 회계사 시험은 지엽적으로 나와요. 근데 세무사 시험은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맞아야 될 걸 맞아야 되는데 그걸 없애는 게 여러분들이 점수 획득하는 방법인데 자꾸 지엽적인 것만 공부하려고 한다고. 불안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걸 보관하시면 요 틀린 이유를 3번 정도 하시면 이게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마지막 한 달 정도 남았어요. 한 달 정도. 그럼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한 달 풀면은 여러분들 전 과목 공부하는데 그냥 한 달 된 거야. 그러면 재고자산을 한 달 전에 풀었으면 재고자산이 시험 문제 나온다면 다 까먹게 된다고. 그러면 이걸 보관하고 있으면요, 문제 읽고 내가 풀어본 방법이 있잖아. 그러면 그 방법만 눈으로 보는 거야, 한번. 그럼 내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A 방법으로 계속 풀겠다. 그럼 그 방법으로 계속 풀었으니까 그냥 문제 읽고 문제 풀고 내 틀린 이유 요거 있었다 체크만 하시고 보면은 잘하면 하루에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것만 갖고 있으면. 그래서 보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 이 방법 되게 안 좋아요. 어떤 한 문제를 풀 때 풀이 방법이 강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A 방법과 B 방법과 C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를 풀 때는 A 방법으로 풀고, 두 번째 문제를 풀 때는 B 방법으로 풀고, 세 번째 방법으로 풀 때는 C 방법으로 풀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마다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이 안 늘어.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계속 똑같이 풀어야 되거든요. 그 방법을 연습하는데 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채택하셔가지고 그 방법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올해는 제가 아까 아침에 일찍 와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갈아타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 그러면 제 방법을 다 쓰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뭔가 잘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방법을 이미 알고 있어. 그럼 제가 들은 방법은 그냥 이론 요약만 들으시고,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2차 답안지 보관하면 되잖아. 내 책에 있는 답과 똑같으면 그 방법으로 그냥 푸시라고요. 근데 내가 실력이 없고 대충 왁구 같은 게 정립이 안 된 상태다. 그럼 저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합격하는 데 지장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답안 작성 요령인데, 설명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왜 설명 안 해도 되냐면, 제가 2010년도부터 강의를 했는데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세무사 시험 문제가 되게 쉬웠어요. 60점인데 회계사 공부가 이만큼 했다고 하면 세무사 시험은 한 70%만 공부해도 붙을 정도로 시험 문제가 쉬웠어요. 근데 이제 응시생이 늘어나면서 세무사 시험의 1차 시험도 회계사 1차 시험과 거의 유사해지고 있고, 2차 시험도 올해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지 옛날 세무사 시험 문제에 비하면 약간 어려운 문제예요. 그냥 학생들이 좀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이게 중난이도가 된 거지. 좀 지엽적인 문제도 올해도 나온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채점 인원이 많아지니까 옛날엔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뭐 2차 보는 학생이 1,500명밖에 안 됐어. 근데 700명을 뽑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답이 틀리더라도 부분 점수가 나갔어요. 제가 채점하시는 교수님한테 옛날에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답안 작성을 다 본 다음에 부분 점수를 줬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6,000명 정도가 시험을 봤죠. 그래서 11% 정도 합격을 했으니까 그냥 답만 보고 채점을 해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과락 이상 되는 사람이 이미 한 3, 4천 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재무회계랑 원가회계는 부분 점수 안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안 작성 요령 그렇게 막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포괄손익계산서와 뭐 기타 포괄손익에 미친 영향,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아예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주죠 그냥 표를. 그러면 뭐 어떤 문제에서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 그 다음에 OCI에 미친 영향을 물어봤다. 그러면 이걸 먼저 쓰세요. 물음 1번에다가 이걸 먼저 쓰시고 요게 뭐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10만 원이었다. 그럼 10만 원. 요것만 맞으면 그냥 답 맞게 해준다는데 요즘에는. 그 다음에 요게 2번이었는데 요게 5만 원이다. 그럼 이렇게 5만 원 쓰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봤으니까 거기에 계산 근거 쓰라고는 돼 있죠. 그럼 계산 근거를 쓸 때 요렇게 뭐 각주를 표시하든 아니면 요렇게 1번으로 표시하든 요렇게 써가지고 요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예를 들면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이 나왔다. 그러면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감가비와 뭐 나와봤자 재평가 손실 요거 두 개겠죠? 그래갖고 요게 10만 원이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금액이었다. 그럼 요거 마이너스 5만 원, 요거 마이너스 5만 원이라고 답을 쓰셔도 맞게 해줍니다. 요 정도로 간략간략하게 써도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하나일 테니까 뭐 두 번째 재평가 잉여금이 있었다. 그러면서 재평가 잉여금이 5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고. 그래서 요 답안 작성 요령을 쓰실 때 산식으로 쓰셔도 되고 그림으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로 쓰셔도 됩니다. 됐죠? 근데 요즘에 채점 인원이 좀 많아져가지고 회계 처리가 시험 문제에 좀 안 나오는 경향이 있죠. 3년 동안. 근데 세무사 시험의 특징이 있거든. 여태까지 14년 동안 출제될 때 3년마다 한 번씩 회계 처리를 뿌린 적이 있어요. 그건 아세요? 옛날 기출문제?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 3년 전의 문제 60점 중에 40점이 회계 처리예요. 그 다음에 또 그 3년 전의 문제 회계 처리가 60점. 또 그 3년 전의 문제 회계 처리가 45점. 가끔씩 회계 처리가 뿌려지게 되면 회계 처리가 약한 사람들, 왁구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점수를 획득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출제 경향이 낮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회계 처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맞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 기본 강의부터 들었으면 저는 회계 처리랑 왁구 둘 다 중요시하는 강사니까 회계 처리 잘할 텐데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어떤 정부 보조금이라는 주제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정부 보조금 문제를 한 제가 3, 4문제를 풀어주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회계 처리를 해줍니다. 그럼 제가 회계 처리를 한 번 해준 것들은 한 번 정도 회계 처리를 해보시는 게 보수적으로 공부하는 거다. 알겠죠? 지엽적인 거 공부하는 것보다 한 번 정도는 주제별로 회계 처리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혹시 회계 처리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건 잠깐 지우고. 다섯 번째죠. 출제 경향인데요. 옛날에는요, 세무사 시험 문제가 한 6년 동안 2010년도부터 2016년까지는 어떻게 출제됐냐면 문제 1, 문제 2였어요. 회계학 1부에서 재무회계가 60점인 건 알겠죠? 그래서 어떤 한 주제로 그냥 30점을 냈어요. 그래서 물음도 한 5개밖에 안 됐어. 네, 진짜 적게 나올 때는 물음 4개인데 30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요것도 30점. 이런 식으로 두 단원만 딱 내는 거야. 한 개는 현금 물음표, 하나는 재고자산. 근데 이렇게 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네, 찍어서 공부하는 거야, 학생들이. 그래서 나는 재고자산과 현금 물음표만 잘하는 사람이야. 두 단원만 딱 대비했어. 그럼 붙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게 출제하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공부를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을 구별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2017년도부터 약간 출제 경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30점인데 이제 주제를 한 주제에 2개씩 내는 거죠. 그래서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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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점으로 이렇게 해서 2021년까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2021년까지 가르칠 때는 이렇게 출제가 될 거다. 4가지 주제가 출제될 거라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제 작년부터 출제 경향이 좀 바뀌었죠. 작년하고 올해 출제 경향은 아예 이제 문제 1번에서
이렇게 몇 가지 주제를 낸다. 총 6가지 주제를 낸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6가지 주제 중에서 중급 회계가 5가지 주제가 나올 거고, 이제 앞으로는 고급 회계가 1가지 주제가 나올 거다. 그리고 요게 한 12점 정도로 한 20% 정도 출제될 거고, 최근 경향을 봐서는 요게 48점으로 한 80%가 출제될 거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연결이 12점이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3개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그래서 조건 변경과 계약상 현금으로의 변경 나왔었죠. 네, 그 다음에 재분류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 나왔었고, 그래서 여기에 3주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유형자산이 있었고, 여기 법인세 비용이 있었고, 연결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6가지 주제가 출제가 될 거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 게 유해생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이렇게 출제되면 요구사항이 되게 많죠. 이것도 한 가지 주제당 보통 3가지 물음씩 물어봤잖아요. 거의 3가지 아니면 4가지. 이렇게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푸시면 돼요? 다 풀어야 돼요? 아니면 아는 것만 풀면 돼? 아는 것만 먼저 골라서 풀고 이제 원가 외계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되니까, 이렇게 출제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더 도움이 된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 2, 3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특히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러는데, 중급회계 하의 뒷부분을 잘 몰라. 거의 대부분의 세무사 준비생들이 법인세 비용부터 현금 흐름표까지가 엄청 약하거든. 근데 동차 때도 제끼고 유예 때도 현금 흐름표 제끼고, 근데 현금 흐름표가 3년 동안 연속 출제되고 올해는 출제 안 됐지만,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약해지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 단원을 아예 제끼는 거는 안 됩니다. 한 단원 전체를 제끼는 거는 요거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금 흐름표가 12점이 나오면 적어도 몇 점 이상은 획득할 수 있도록, 6점 이상은 획득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한 단원 전체를 제끼는 건 위험하다.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제 책에 보시면 이제 기출문제가 회계사 기출문제랑 세무사 기출문제 반영돼 있고, 제가 만든 문제가 이렇게 반영돼 있는데, 제가 문제를 풀어줄 때 물론 요즘 출제 경향과 같이 이렇게 출제하면 좋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주면 좋잖아요. 근데 시험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30점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요구사항이 6개 있으면 그 중에서 요구사항 2개만 골라서 출제하는 게 요즘 출제 경향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주면 그냥 객관식 문제 푸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이런 문제 위주로 많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 70% 정도 풀어줘요. 이런 문제 풀어줄 때는 회계 처리 왔고 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 풀어줄 때는 실전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래야지 이런 문제가 쉬워 보여요. 그 다음에 유해 2기랑 유해 3기 낼 때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출제는 잘 안 합니다. 물론 할 때도 있는데, 한 단원 전체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요구사항을 다 때려박아요. 그래야지 그 중에서 2개 나왔을 때 제가 욕을 안 먹겠죠. 알겠죠?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한다.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공부 방법들은 이제 하면서 들으시면 되고요. 이제 갈아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단원마다 조금 이제 강사마다 풀이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처음에 뭐 어떤 단원을 배울 때는 적응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래도 끝까지 좀 들으세요. 특히 중급회계 하단원은 제가 이론 요약 잘 해두고 여러분들 실력 많이 높여주니까, 작년에 들은 학생들 중에서 사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세법학으로 붙은 게 아니라 원재훈회계사한테 미안한데 다 재무회계로 붙었어요. 알겠죠? 저한테 듣고 합격한 학생들은 거의 50점이 넘어요. 회계학 일부가 아니라 재무회계가. 그리고 만점자도 2명 있다. 물론 그 만점자 2명은 세무사 준비생은 아니었고 회계사 준비를 하던 사람이어서 저한테 회계사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고급 회계를 그냥 만점 받은 거지 뭘.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재무회계랑 원가회계가 여러분들 2차 붙는데 중요하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일단 OT는 끝냈고요. 자, 일단 강의를 잠깐만 진행할 거예요. 다른 강사들은요, 아마 재고자산부터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제 책의 첫 번째 문제집을 잠깐 볼게요. 문제집. 해커스 세무사 IFRS 김원종 재무회계 연습. 거기 1단원을 보시면 재무회계의 일반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페이지 있잖아요. 여기 페이지. 그 페이지에다가 X라고 치세요.
죄송한데 이게 포인트 체크하고 요 연습서를 단원에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복습하기 쉽기 때문에 그냥 한 문제 만들어놨는데 출제 가능성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단원 볼게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1차 시험 때는 중요하죠. 근데 2차 시험 때 요즘에는 말 문제가 조금 적게 나오는 편이죠. 근데 세무사 시험 보시는 분들도 약술형 문제 대비해야 됩니다. 왜 약술형 문제를 대비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최근에 4년 동안 기출문제 중에서 약술형 문제가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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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이었어요. 여기 지금 학원 다니는 친구 중에서 1점 차이로 떨어진 애가 2명이나 있거든요, 지금. 1점 차이로 떨어지네. 그럼 그 약술형 문제 만약에 맞았으면 붙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올해 시험도 재분류 1 나왔잖아. 그게 약술형 문제였다고, 재분류 1. 그리고 현금 흐름표에 간접법과 직접법의 장단점. 이거 쓰라고 나왔었고, 회계 변경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2가지가 무엇인가.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에서 순증가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무엇인가. 이것도 세무사 시험에 나왔었고, 자본화된 차입원가를 언제 계상할 수 있는가. 차입원가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융자산과 재고자산의 차입원가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적격자산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써라.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회계사 시험은 그게 한 30점 정도 나오거든요. 150점 중에. 근데 여러분들은 4점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제가 기본 강의할 때부터 약술형 문제를 회계 원리 때부터 중요한 것들 외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 지금 이미 다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갈아탔기 때문에 제가 다 체크를 해줘야 된다고. 근데 세무사 시험은 제가 한 20개만 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개는 꼭 외워가세요. 알겠죠? 그래서 약술형 문제 때문에 요 2장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거기 물음 1번과 물음 2번과 물음 3번이 있거든요. 1번. 그러니까 다 보지 마시고 물음 1번과 물음 2번과 물음 3번만 체크하시고 그것만 풀어보세요. 자, 문제는 안 읽을게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 중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4줄 이내로 기술하라고 돼 있죠. 이걸 진짜 쓰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낸 건 아니고 이게 법인세 회계에서 이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럼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자산의 정의 갖고. 여러분들 자산이라는 게 있죠. 자산의 정의 혹시 기억하세요? 자산의 정의. 우리는 객관적으로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 거래만 회계 처리를 하죠. 그래서 과거 사건의 결과이다. 필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따 체크해 줄 거예요. 키워드에다만 동그라미 치면 돼. 그리고 자산은 기업이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회계는 법적인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법적으로 소유권이 없더라도 자산을 잡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통제라는 건 법적인 소유권보다는 넓은 개념이죠. 어떨 때 법적인 소유권이 없더라도 자산을 잡죠? 그냥 분위기 파악하려고 제가 질문한 건데 금융리스. 법적인 소유권이 없더라도 자산 잡는 거잖아. 알겠죠? 그 말을 이제 통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회계학에서 자산의 정의가 뭐냐? 이거죠. 가장 중요한 말. 경제적 자원. 경제적 자원은 용어가 개정됐죠.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익이라는 말이 중요한 건데 결국은 미래의 현금 유입을 증가시키는 능력을 경제적 자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뜻이 미래의 캐시플로우, 현금의 유입을 증가시키거나 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거 회계 원리 때 배운 거죠. 근데 제가 이걸 가르쳐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에 혹시나 법인세 회계가 10점이 아니라 15점으로 2차 시험에 출제됐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물어보고 한 가지 약술형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법인세 회계 하다 보면 이연법인세 자산이 나오죠. 그럼 이연법인세 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또는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는 이유를 써라. 그러면 채점을 할 때는 요 키워드 3개가 들어가 있으면 점수를 주고요. 요 키워드 3개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점수를 못 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기서 공부하시면 그때 제가 따로따로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자산이라는 게 이 정의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외워버리고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서 다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연법인세 자산을 자산 계상하는 이유를 써라.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말만 만들면 돼요. 요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과거 사건의 결과이다.
과거 사건의 결과가 들어가야지 1점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자산은 기업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고 기업이 통제하는 자산이죠.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연법인세 자산은 현재 세금을 더 내고 미래의 세금을 줄여주죠. 그래서 미래 현금의 유출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산이다. 이렇게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해답에 과거 사건의 결과, 통제, 경제적 자원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거는 외워놓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채예요. 자, 부채의 정의가 있죠. 자산보다 부채가 더 중요해. 자,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사건의 결과, 우린 객관적인 거래만 붕괴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랑 반대말로 돼 있죠. 부채니까 현금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경제적 자원의 이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자원이 이전이라는 거는 거꾸로 쓰면 되죠. 미래 현금 흐름에 뭐를 증가시켜야 돼? 유출을 증가시키거나 유입을 감소시키는 능력을 경제적 자원의 이전이라고 하죠. 보통은 돈 갚아야 되니까 요걸 의미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채하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현재 의무. 그래서 현재 의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미리 설명할게요. 우리 충당부채도 유예반에서는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충당부채 잡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의무는 회계는 법적인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만 잡아요. 법적인 의무가 아닌데 법적인 의무로 보는 게 있어요. 법적인 의무로 보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의제 의무. 그래서 의제 의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러분 의제 배당 알죠? 뜻이 뭐예요? 배당이 아닌데 배당으로 보겠다는 뜻이지. 이거는 법적인 의무가 아닌데 법적인 의무로 보겠다는 거죠. 이게 대부분이 뭐예요? 계약서에 6개월 이내에 고장이 나면 고쳐주겠다. 그럼 그건 법적인 의무야. 근데 계약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무언가 고장이 났어. 근데 리콜 해주는 거야. 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그럼 그건 법적인 의무는 아닌데 부채로 잡아야 되죠. 그래서 기업 관행상의 의무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의제 의무 만들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충당부채 문제 풀 때 충당부채를 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판단을 하잖아. 그때 이 의제 의무는 무조건 잡는 거예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상대방에게 리콜을 해준다는 걸 표명해야 되죠. 그리고 여태까지 그 표명을 했을 때 계속 리콜을 해줬던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정당한 기대가 있을 때 잡습니다. 요거는 이제 충당부채 강의할 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시험에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야. 요 키워드 3개가 필요한데 요거는 더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 문제를 풀 때 약술력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랑 똑같이 이연법인세 부채가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써라. 그럼 이 키워드 3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 첫 번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거 사건의 결과이다. 세무조정은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과거 사건의 결과이다. 그리고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된다. 그럼 미래 현금 흐름에 유출을 증가시켜야 된다. 이연법인세 부채는 현재 세금을 덜 내고 미래의 세금을 늘리는 거죠. 미래의 현금 유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을 이전한다.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연법인세 부채는 법인세법상의 의무죠. 그래서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현재 의무에 해당하므로 부채의 정의에 부합한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충당부채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네. 작년에 보고기간후 사건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충당부채 문제가 나오면 충당부채에 가끔 인식기준을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럼 충당부채의 인식기준은 첫 번째가 뭐야?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해야 되는데, 그때 부채의 정의에 부합한지를 쓸 때 이 키워드 3개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점수를 맞으니까 요거는 외워놓자. 그래서 요거 키워드에다가 동그라미만 쳐놓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식기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산과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건들이 있잖아. 그런 사건들이 이만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회계 처리하는 거니까 우리는 회계 처리를 여기에 재무제표에 찍어야 돼. 그럼 정의에 부합하는 항목들이 요만큼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재무제표에 다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뭐를 통과해야 돼요? 인식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인식 기준을 통과한 것만 우리가 재무제표에 찍을 수 있죠. 그래서 재무제표 요소,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재무제표 요소를 재무제표에 언제 기록할지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인식이라고 한다. 이건 아시죠?
근데 기준이 개정돼서 재무제표 요소를 재무제표에 포착하는 과정, 캡처하는 과정을 우리가 인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개정이 됐어요. 뭐가 개정된 거예요?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개념체계. 그래서 개념체계라는 게 개정이 됐어요. 뭐 이전에 공부한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19년 12월 4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체계의 인식 기준이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개념체계에 개정 전 기준이 있어. 됐죠? 네. 근데 이 개념체계 개정 전 기준으로 뭘 만들어 놨을까? 개념체계 왜 만드는 거예요? 한국회계기준원이 회계원칙을 제정하기 위한 이론체계를 만들려고 이거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아직도 KIFRS에 쓰이는 거야. 그러면 개념체계의 인식기준과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이제 공부하면서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과 충당부채의 인식기준이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상충되고 있다고. 내용이 지금 다르다고요. 네, 언젠간 개정이 될 거예요. 요게 반영이 될 거니까 정치적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참 걸릴 거야.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1차 시험 공부할 때 개념체계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서로 상충이 되면 뭐가 우선시됩니까?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우선시되죠. 그렇잖아. 이건 이론이고 이건 실무니까. 네, 그러면 요거 두 개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뭐를 통과해야 돼? 전제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식 기준이 있죠. 그래서 개정 전 인식 기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암기하라는 건 전 이걸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개념체계는 말 문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2차 때는 1차 때 중요한 거고. 근데 요게 KIFRS에 쓰이니까 가끔 충당부채의 인식 기준을 쓰라 그러면 요걸 외워놓으면 좋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유형자산에서 따로 외우고 무형자산에서 따로 외우고 농림어업에서 따로 외우고 충당부채에서 따로 외우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외워버린 다음에 자산부채만 이름 바꿔주면 된다고.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다? 재무제표 요소의 첫 번째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 그래서 저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라는 정의에 부합하는 것들을 자산으로 인식할지 먼저 결정하는 거죠. 네,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김원종 회계사 자산의 정의에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자산의 정의엔 부합하죠. 그렇죠? 네. 아니 저 돈 벌어온다니까요. 지금 강의 듣고 있잖아. 네, 미래의 경제적 효율, 경제적 자원은 되니까 자산의 정의엔 부합하는데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김원종 회계사 1조라고 분개는 안 한단 말이야. 뭘 통과해야 되는 거야? 회계학은 재무적 정보로 숫자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로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네, 첫 번째 미래 경제적 효익. 이 자산이면 뭐 유입, 수익이면 유입. 그 다음에 비용과 부채는 유출. 그래서 그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찍기로 했어. 그럼 현금 쓴 다음에 우리는 금액을 찍어야 되잖아. 그래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암기를 해놓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는 출제 가능성이 없는데 올해 회계사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농림어업에서 생물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요건을 쓰라. 내가 안 가르쳤대. 나는 2차 강의할 때 이거부터 외우라 그래. 알겠어? 생물자산, 자산이잖아. 이거 쓰면 되는 거라고. 근데 뭐라고 나왔어? 생물자산의 정의에 부합하고 미래의 경제적 교육에 유익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하나를 써라.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외워놓으면 편하다고요. 알겠죠? 그리고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은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고 미래의 경제적 교육에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기준서에서 요걸 갖다 쓰니까 요거를 암기해 놓자. 알겠죠? 그것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근데 개념체계는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다. 요거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 용어를 형이상학적으로 바꿔놓은 거죠. 여러분들이 정보 이용자는 누구예요? 보통 주주죠. 그럼 주주가 주식을 매수할 것인지 매도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는 자산부채가 미래에 현금이 될까 현금이 안 될까를 판단하는 거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유입이나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러면 유입이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지 그 자산을 살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랑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의사결정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능력을 뭐라 그럽니까? 목적 적합성. 그럼 이게 있으면 목적 적합성이 있는 정보죠? 그냥 똑같은 말인데 말만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것도 형이상학적인 용어로 바꿔놨죠. 여러분들 충실한 표현이라고 들어봤죠? 다른 말로 표현 충실성. 뜻이 뭡니까?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실질에 맞게 재무제표에 표시하자. 이게 표현 충실성이죠? 근데 제가 강의할 때는 어떻게 해요? 현금이 100억이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정확하게 쓰고 100억이라는 금액 정확하게 쓰자. 이게 표현 충실성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랑 충실한 표현을 할 수 있을 때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충실한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됐죠? 그럼 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목표가 뭐예요? 근본적 질적수성. 근데 목표라고 외우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근본적 질적수성을 충족할 때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늘어났어요. 개정되면서. 네. 그래서 만약에 원가보다 효익이 큰 것만 인식하자. 그래서 제약 요인이라는 게 한 개 더 들어갔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의 정보를 제공할 때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은 공시를 하지 말자. 그래서 요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하고 싶은 거는 요 부분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랑 문제를 풀 때 약술력 문제로 나오니까 그때 외워놓지 말고 여기서 외우면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요게 물음 2번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음 3번까지만 풀어줄게요. 물음 3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적 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계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게 기출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이제 질문 드리는 거야 그냥. 지금은 출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기출문제예요. 1999년 세무사 2차 기출문제예요. 알겠어요? 쓰지 말고 그렇다고 외우라는 거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 느낌 알려고 이걸 가지고 이제 쓰는 거거든. 그러면 뭐 요걸로 쓰든 답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해야 돼. 근데 인적 자원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요게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김원종이라고 해서 저는 1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분개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면 자산의 정의에 부합해야 되는데 과거 사건의 결과여야 되지. 저는 해커스랑 계약했거든요. 과거 사건의 결과는 통과. 됐죠? 근데 뭘 못하고 있어요, 해커스가 저를. 통제를 못하죠. 제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인식을 못한다. 이거 첫 번째 이유 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경제적 자원은 됩니다. 잘 팔리거든요. 알겠죠? 점점 수강생은 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가지 인식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잖아요. 제가 썼잖아요, 일부러. 이게 주관적인 금액이다. 그래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이유를 쓰시면 되죠. 아니면 지금 이유를 쓰면 충실한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음 3번. 그래서 요거 세 개는 외우고 가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보라는 것만 보면 돼요. 저 믿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3장 잠깐 볼게요. 재무제표 표시와 공정가치 측정. 요거는 1차 때만 나오는 말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단원 때문에 한 문제를 넣어놨는데요. 요게 성격별 분류 방법과 기능별 분류 방법의 재고자산 표시 방법과 관련된 계산 문제거든요. 제 회계원리책부터 있던 문제인데 요게 제 책에는 한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안 보셔도 돼요. 알겠죠? 제가 이거 설명해요. 재고자산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보지 마시고 3장. 자, 그 다음에 4장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현재가치평가가 있거든요. 자,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다른 책과 좀 다르게 저는 중급회계가 24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책 기준으로 1장부터 12장까지 지금 우리 재무회계 연습서 요게 중급회계 상위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가 중급회계 합니다. 우리 2차 시험과 관련해서는 1, 2, 3장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외우라는 거 자산부채 정의와 인식기준 제외하고 그리고 24장도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24장도 뭐 중간 재무보고 특수관계자 이런 건데 뭐 이걸 말문제로 쓰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 단원들만 공부를 하는 건데 조금 공부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들 재고자산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모른다. 그래도 15점이 나오면 10점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30점으로 나왔을 때 물음 1번은 감모손실, 평가손실, 물음 2번은 매출총 이익률법, 그 다음에 물음 3번은 재고자산에 포함한 항목의 결정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 중급회계 상은 거의 대부분 다 주제별로 주제가 있어요.
시험에 나올 주제가 한 6가지. 예. 그런 다음에 그 주제별로 제가 이론 요약을 하고 이론 요약한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바로 풀어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중급회계 상은 내가 소매제곱법 하나만 모른다. 그러더라도 빵점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중급회계 하는 다르죠. 예를 들면 법인세 회계나 현금 흐름표나 주당이익이 나왔어. 그럼 주당이익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내용이라도 모른다면 희석주당 순이익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래서 주당이익을 제가 강의할 때는 1단계부터 5단계로 설명해 주고요. 1단계에서 주의할 사항 6가지 써주고 2단계에서 주의할 사항은 5가지 써주고 3단계에서 주의할 사항 3가지 4단계에서 주의할 사항 5가지를 써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단원별로 전체를 이론 요약해요. 그런 다음에 관련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중급회계 하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이제 문제를 풀면은 한 중간까지는 맞는데 꼭 하나를 실수하는 거지. 뭐 자기 주식 처분이익, 법인세 비용에서 시험 문제 오래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주식 처분이익 나온 거였지?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하나는 있었는데 그게 당기세율인가 미래세율인가. 그거 하나 실수하면 법인세 비용 틀리게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할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중급회계 상단원은 시험에 나올 주제를 다 써줍니다. 네. 그리고 시험에 주제를 나온 거 써주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별표 3개를 써줘요. 2차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보통 말하면 회계사 시험 기준으로는 거의 매년 나오는 주제. 네. 여러분들 시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문제밖에 안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14년 동안에 3, 4번 나온 문제. 그럼 되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다. 그럼 별표 2개. 그리고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가져가야 된다. 학생들이 다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세무사 시험에는 안 나올 주제다. 회계사 시험에는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강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강의해요. 네. 근데 저는 부탁드리는 게 유해 1기 때 공부하실 때는 적어도 요거는 다 맞을 정도로 공부를 해라.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의 취사 선택에 맞게 좀 가져가거나 안 가져가거나.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볼 때 좀 모르더라도 괜찮아요. 예, 2회독, 3회독 하면서 가져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요도를 표시해 주기 때문에 주제별로 시험에 뭐가 나올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챕터 4가 있어요. 2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1차 시험에서 잘 안 나오죠, 이거? 여기서 계산 문제 뭐가 나오는 거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공시세 금액. 회계 원리가 기억나죠? 두 번째는 은행 계정 조정표. 2차 시험에 나오면 내손 장하시죠. 알겠죠? 그래서 안 가져가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성 채권 채무의 현재 가치 평가라는 문제를 풀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한 문제만 제가 풀어줄 거예요. 그럼 질문. 자, 이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됐느냐? 출제됐어요. 2014년에. 알겠죠? 제가 풀어주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네, 제가 풀어주는 문제가 4월 1일자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5월 1일자로 나와가지고 이자 수익과 처분이익 나오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출제 가능성은 다른 단원보다는 낮아. 근데 이건 가져가야 돼. 그래서 왜 가져가야 되는지 잠깐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시험의 특징인데요. 네, 제가 60점이 나오잖아요. 작년과 그 전전년도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시험의 30점은 언제나 화폐의 시간 가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30점은 화폐의 시간 가치가 아닌 게 나왔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올해 시험 계약상 현금 흐름 변경, 조건 변경, 금융자산의 재분류, 전환사채 합친 몇 점? 30. 제 말과 똑같이 나온다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금융자산 배울 때 화폐의 시간 가치, 리스 배울 때 화폐의 시간 가치, 할부 판매 배울 때 화폐의 시간 가치를 다 따로따로 정리하려고 그래. 다 똑같은 방법이죠. 네,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풀어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갈아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삼각표로 푸는 방법도 있고 그림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산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죠. 방법이 다 다르단 말이야. 알겠죠? 네, 그래서 저한테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기초를 잠깐 배우겠습니다. 알겠죠? 네, 출제도 됐어요. 2014년도에. 그거를 강의할 거다. 그래서 4단원에서는 요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책을 잠깐만 펴볼게요. 자, 포인트 책.
자, 포인트 책 보시면 2페이지가 있거든요. 현금이익업소산 볼 필요 없어요. 알겠죠? 체크 잘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4페이지. 포인트 책 4페이지. 장기성 채권 채무의 현재 가치 평가. 그래서 이론 요약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필기할까봐 제가 이거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예, 조금 올해 잔소리가 좀 많았네. 고급회계 때문에. 고급회계가 출제돼가지고 쉬었다 하겠습니다.